서울 어딘가 큰 길에서 두 블록만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흐르는 골목이 있습니다. 낡은 빌라 담벼락에는 해마다 장미 덩굴이 피고 지고 전봇대 아래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무심하게 바라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삐 돌아가도 그 고양이는 서두르는 법이 없고 그 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 끝에는 이름도 작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철문에 달린 현판에는 그저 정토암 그 세 글자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법당 안에 부처님 한 분, 그리고 언제나 향 연기가 실처럼 피어올라 지붕 위로 사라집니다. 이 절을 지키는 분은 해공보살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이른이 조금 넘었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 없음이 빈 것이 아니라 꽉 차 있어서 조용한 사람, 그런 고요함을 가진 분입니다. 이 골목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르고 마주쳐도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방 안에서, 각자의 식탁 앞에서 그들은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말이 되기 전에 가슴 속에서 이미 식어버리는 기도들 소리가 없어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들을 조용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기도들을 잠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지금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당신 혼자만 이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하나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밤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함께 진언을 읽겠습니다. 진언이란 마음을 모아 소리로 내는 기도입니다. 입으로 지은 업을 씻고 마음의 문을 여는 정구업 진언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모든 것이 맑고 고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3번 마음속으로 함께 읽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깨끗하고 밝은 자리에서 시작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미숙은 서울 변두리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일합니다. 12시가 조금 지나면 급식실은 언제나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스테인리스 국통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줄지어 지나가는 아이들의 식판 소리, 그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국자 소리. 미숙은 이 소음을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라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국자를 드는 손이 7년째 한결같이 능숙합니다. 몸이 작은 아이에게는 조금 덜어내고 덩치가 큰 남학생에게는 국자를 기울여 넉넉하게 담아줍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과 제육볶음인데 미역국을 끓이는 날이면 미숙은 항상 간을 한 번 더 봅니다.
아이들이 맛없다고 남기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누가 끓인 밥이든 먹다 남긴 밥그릇은 언제나 조금 쓸쓸한 것이라고 미숙은 생각합니다. 배식이 한창인 12시 20분, 바지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울렸습니다. 미숙이 잠깐 국자를 내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재혼한다고 했어. 나 결혼식 가도 돼? 미숙이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다음 아이의 식판에 국을 담고 그 다음 아이에게도 담고 그 다음에도 담았습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줄은 계속 지나갔으며 미숙은 계속 국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손등 위로 무언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미숙 본인도 처음 몇 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국통에서 튄 증기인지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줄은 아직 길었고 배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퇴근 후 미숙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거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게임 중이었고 딸 수진이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냉장고에서 반찬 2가지를 꺼내 작은 밥상을 차리고는 소주 한 병을 꺼내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도 꺼냈습니다. 첫 잔을 따라 놓고 한동안 마시지 않은 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소주잔이 작고 차가웠습니다. 7년 전 이 집에서 처음 혼자 밥을 먹던 날도 소주를 꺼냈었다는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결국 마시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미숙의 마음속에서 오래 쌓아온 말들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7년입니다. 7년 동안 미숙은 2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혼자 병원에 데려갔고 학교 행사에 혼자 갔고 설날에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 사람은 양육비도 2번에 1번은 늦게 보냈는데 독촉 문자를 보낼 때마다 손가락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마 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그 편이 더 쉬웠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새 여자와 새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골목의 이 집에서 이 작은 밥상 앞에서 혼자 소주잔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무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이제는 너무 낡아서 다른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억울합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작은 소주잔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오늘 밤은 유독 너무나 무겁습니다. 수진이가 결혼식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이 그 사람의 새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미숙은 당장 안 된다고 답장을 치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말이 수진이를 지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가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숙이 소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의 게임 효과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결국 소주는 반잔도 마시지 않고 밥상을 치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넘게 천장을 바라보다가 미숙은 조용히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이 방에서, 이 생각들의 무게에서 잠깐 나오고 싶었습니다. 새벽 골목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빠 보이던 것들이 멈춰 있고 시끄럽던 것들이 조용해진 골목은 이 시간만큼은 다른 동네처럼 낯설고 또 편안했습니다. 고양이는 이 시간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미숙이 지나쳐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정토암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미숙의 발걸음은 어느새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사각사각 빗자루 소리가 났습니다. 해공 보살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혼자 마당을 쓰는 노인이었습니다. 미숙이 인기척을 내자 보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그냥 빗자루질을 멈추고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안 오셨군요.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미숙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서 있자 보살은 더 묻지 않고 옆에 있던 작은 나무 벤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2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고 감나무 잎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2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새벽의 고요함이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공 보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오래 묵은 물건 하나를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었지요. 내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는 마음. 그 마음이 맞다는 것을 나는 몇 년이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옳은지를 혼자 곱씹으면서 그 억울함을 날마다 다시 꺼내 들여다보면서 살았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문득 알았습니다. 내가 억울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살아있게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날마다 꺼내서 먹이를 주고 다독여서 재우고 다시 꺼내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살의 말이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맞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숙도 그랬습니다. 7년 동안 날마다 그 억울함을 꺼내 들여다보고 다독이고 다시 집어넣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살아있게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비로소 보였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살은 달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등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치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수진이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문 아래쪽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고 싶었습니다. 이 얇은 문 하나 너머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밤만큼은 그 사실이 유달리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이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오후에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미숙은 답장을 썼습니다. 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가도 돼. 엄마는 괜찮아.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미숙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번 결정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진동이 울렸습니다. 미숙은 바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확인했을 때 화면에는 빨간 하트 이모티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났을 때 베개가 조금 젖어 있었고 기쁜 쪽의 눈물인지 슬픈 쪽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둘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눈물은 대부분 그 경계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니까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 이것이 미숙이 그날 밤 배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물을 통해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원한은 아무리 오래 품어도 상대방을 향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자신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될 뿐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것은 상대방의 사과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 안에서 자라는 자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 2시에 딸의 방문 앞에 서서 2줄의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도 돼. 엄마는 괜찮아. 그 2줄이 미숙이 7년 만에 자기 자신에게 건넨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미움의 집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숙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벽 골목 어딘가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7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눈물 한 줄기로 흘러내리는 데에는 거창한 사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의 마당, 향 냄새, 그리고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누군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자비의 진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이 6글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담긴 진언입니다. 연꽃 속의 보석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이미 맑고 깨끗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옴마니 밤매훔. 천천히 마음속으로 함께 읽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자비의 씨앗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심어집니다.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동현은 28살입니다. 지금은 무직이고 서울 어느 골목 안고시원 방 3호에 살고 있습니다. 방은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창문은 있지만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합니다. 동현은 그 불빛이 싫습니다. 그러나 끄면 더 무서워서 항상 켜두고 잡니다. 오늘 오후 2시 또 불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인지 세는 것을 그만둔 지 오래입니다.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 빈 용기 2개가 쌓여 있었고 꺼진 컴퓨터 화면에는 동현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스스로도 잘 알아보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200원이었습니다. 월세는 다음 주까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오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동현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볼 테고, 그러면 잘 지낸다고 대답해야 할 테고, 그 대답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지금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 동현은 같은 동네에 살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며 선불로 돈을 맡기면 2배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동현은 믿었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800만 원이 사라진 것은 사흘 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사흘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소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편의점도 지난달에 폐업했습니다. 동현은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이렇게까지 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는 몰랐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공백 기간을 설명해야 했고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한참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고, 이번엔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점점 텅 빈 말처럼 들렸습니다.
밤 11시 동현은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방 안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컵라면 냄새가, 꺼진 컴퓨터 화면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이,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해서 그 선명함을 잠깐 피하고 싶었습니다. 발걸음이 닿은 곳은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동현은 그 다리를 걸어서 건너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다리 중간쯤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난간에 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이 검었습니다. 그리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동현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시겠지만 결국은 더 편해지실 것이다. 내가 있어서 생기는 걱정과 짐이 내가 없어지면 사라질 것이다. 나는 지금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800만 원을 날렸고 일도 없고 방도 곧 빼야 하고 부모님 전화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동현은 그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노인 한 분이 동현 옆에 와서 섰습니다. 동현의 나이의 3배는 될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노인은 동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추운 밤에는 한강이 더 예쁘지요.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은 정말로 이 시간에 보니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검은 수면 위로 달이 불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여기. 노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왔던 것 같습니다. 한강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사업을 하다가 전 재산을 잃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 나이보다 훨씬 젊었을 때 다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돈도, 체면도,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절에 들어갔습니다. 도망치듯 들어간 것이었는데 거기서 스님이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동현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노인이 강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씨앗을 땅에 묻어본 적 있냐고.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도 땅 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달을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다른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뒤로 물러선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밤도 있습니다. 노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밤바람이 깁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동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3,2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컵라면 하나였습니다. 동현은 컵라면을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앞에 서 있던 손님 하나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지갑을 두고 갔습니다. 얇은 갈색 지갑이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동현은 잠깐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다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동현의 머릿속에 잠깐, 아주 잠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동현은 지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손님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동현이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냥 저기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손님이 돌아보았습니다. 동현이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손님이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동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동현이 편의점 안으로 돌아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구석 자리에 앉아서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면서 동현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웃는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200원 중에서 1,500원을 써버렸고 월세는 다음 주까지이고 불합격 문자는 여전히 핸드폰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씨앗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 동현은 컵라면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새벽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는 씨앗이 다음 계절의 열매가 된다. 아함경.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은 사람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싹이 날지, 뿌리를 내릴지, 언제 땅 위로 올라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이 그날 밤 편의점 구석 자리에서 처음으로 지은 그 작은 웃음이 어쩌면 그 씨앗의 첫 번째 뿌리였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는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동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동연히 살아가면서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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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떤 밤은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정숙은 63살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있고 이 골목 끝 빌라 302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나갔고 지금은 남편과 단둘입니다. 정숙은 이 생활이 좋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병원 로비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정숙의 귓가에 의사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그것이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말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가 그 말을 할 때 정숙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정숙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남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먼저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정숙은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남편보다 혼자 남겨질 자신을 먼저 걱정했다는 것이, 그러나 그 생각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음을 듣는 동안 정숙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숙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숙은 밥을 차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남편이 좋아하는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남았는지.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눈이 빨개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남편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숙은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남편의 옆모습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곁에 누워서 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숨소리 하나하나가 정숙에게는 시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나씩 줄어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새벽 3시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 정토암으로 향했습니다. 봉사를 나온 지 5년이 넘었지만
이 시간에 혼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법당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정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그냥 앉아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법당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해공 보살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이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살이 향 하나를 피워 정숙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 앞에 서자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집에서도 참고 있던 눈물이 이 작은 법당 안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숙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아직 더 살아야 합니다. 데려가지 마십시오. 해공 보살이 옆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보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먼저 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는 것입니다. 무리 모양을 바꾸듯이 있는 것이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아니면 더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두려운 것이 뭔지 압니다. 그 사람이 아픈 것보다 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 더 무섭지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면 그 두려움이 당연합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숙이 흐느꼈습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을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기를. 보살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향 연기가 천장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정숙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숨소리로 정숙은 남편 곁에 앉아서 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는 온기였습니다. 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알았지요? 남편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잡힌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잠결이었는지 아니면 듣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골목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날 새벽 정숙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 두려움을 혼자 끌어안고 숨기는 것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동안에는 아직 여기 있는 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
가는 것과 오는 것이 둘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은 없다.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잡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정숙이 붙잡고 있는 남편의 손의 온기도 언젠가는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양으로 다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정숙에게 남은 공부였습니다. 새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같은 밤에 세 사람이 각자의 무게를 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밤을 통과했습니다. 미숙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나왔을 때 미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수진이가 잠깐 엄마 얼굴을 바라보다가 계란말이 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달걀을 꺼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동현은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냐는 질문에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조금 달랐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잘 지내지 못하지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동현이 네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컵라면이었지만 먹기는 했습니다. 정숙은 다음 날 아침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국이었습니다. 국이 끓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겠다고. 오늘 이 사람 곁에 잘 있어야겠다고.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오늘이고 오늘의 미역국은 지금 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미숙의 원망, 동현의 절망, 정숙의 두려움. 이 세 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거나 미래의 두려움을 끌어당기거나 혹은 지금의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거나 그 마음들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라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심으면 자비가 자라고 씨앗을 심으면 다음 계절이 오고 지금 이 손을 잡으면 온기가 있다는 것을 세 가지 가르침이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끝 구절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건너가자, 저 언덕으로 함께 건너가자는 말입니다.
두려움에서 자비로, 집착에서 놓아줌으로, 절망에서 씨앗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조금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미숙처럼 오래 품어온 원망이 있었습니까? 동현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게가 있었습니까? 정숙처럼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지금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어느 쪽이든 그 마음을 오늘 밤 여기까지 가지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골목에, 같은 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08은 인간이 살면서 겪는 번뇌의 수입니다. 번뇌의 수만큼 부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씩 내려놓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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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자